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인 여성입니다. 남들은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서 기특하다고 하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나요? 전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공부하며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라면 전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인정도 받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앞에 주어진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었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사고 묻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만 가족만은 제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의 부재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크면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다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꽤 좋은 커플이셨고 아이도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렇게 싸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는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아빠에게 사사건건 화를 내셨고 처음엔 출산이 너무 힘들어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던 아빠도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애 젖을 줘야 하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냐고. 양심이 좀 있어봐. 내가 엄마라서 뱃속에 아기를 10달 품고 있었으면 이젠 아빠가 좀 어떻게 해줘야 할 거 아냐. 왜 아직도 나한테만 아기를 다 떠맡기는 건데. 아이고 그놈의 모유 소리 지겹다 지겨워. 아기가 분유 먹으면 큰일 나? 그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돈 많이 받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야. 분유 회사에서 오죽 알아서 좋은 재료들 써서 만들었을 텐데 왜 유난이냐고.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 분유도 먹인다더라. 그럼 애들이 미국 아기들이나 유럽 아기들처럼 커진대. 그렇게 아기가 걱정되면 그런 거 먹이면 되겠네. 미국 분유나 유럽 분유. 왜? 분유값이 아까워? 그럼 돈을 더 벌어 오던가. 남자가 기껏 쪼잔하게 지금 분유값 아까워서 나한테 이래? 왜? 기저귀는 빨아 쓰라고 하네? 그래 빨아 쓰자. 그게 아기한테 좋겠네. 그러니까 그건 남편이 해야지. 당신이 아기 기저귀 좀 빨아서 말리고 다림질도 좀 해. 적어도 앞으로 10달은 아빠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빠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로 자라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나왔다곤 하지만 아기를 아는 것도 어색하고 당장 절절한 부성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다가 부인의 강요 아래 기저귀를 가는 것도 분유를 먹이는 것도 어색해하는 그런 평범한 남자셨던 거죠. 그러니 두 분의 싸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항상 웃게만 해준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행복한 거야? 웃고 있는 거야? 이 사기꾼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왜?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 망했어. 이제 다 끝났다고.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끝났어. 엄마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시고는 쓰러져서 잠만 주무셨고 아빠는 듣다가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 할머니 차지가 돼버린 거죠. 할머니도 첫 손주이자 유일한 손녀인 제가 예쁘긴 하셨지만 제가 태어나고 집에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 그것도 참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아기를 두고 왜들 싸워? 앞으로 이 애를 어떻게 키울지, 뭘로 키울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뭘 해줄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는 건데. 아이고 제발 그만 좀 싸워.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만 보면 울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던 엄마가 제가 100일도 되기 전인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집을 나가버리신 거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도저히 이 아이만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한 건데 이 사람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없고 전 한순간 한순간 너무 지옥 같습니다. 전 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 절 찾지 말아주세요. 결국 그렇게 끝난 거죠. 엄만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고 동네엔 그게 엄마가 바람이 나서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동네 아줌마가 계셨거든요. 세상 불쌍한 것이 엄마 품 모르는 것인데, 아휴, 우리 불쌍한 영미, 우리 불쌍한 영미. 아휴, 세상에, 네 애미녀는 어떻게 이 어린 것을 두고 바람이 나냐, 바람이 나길. 에휴, 못된 년, 벼락 맞을 년. 이런 꾸물거리는 게 보고 싶지도 않나, 눈에 밟히지도 않나. 도대체 어떻게 한 번을 찾지 않냐. 독하기도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전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빠도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셨고 여기저기 밖으로만 도셨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으러 다니면서 엄마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속이 상하면 술에 취해서 하루 종일 쓰러져 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셨고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에 빠진 아빠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고 일해서 번 돈도 술값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죠. 어쩌다 가끔 집에 돌아오면 생활비라고 몇 푼 던져주셨지만 그것도 흔치 않는 일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절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할머니는 젖먹인 저를 키우면서 일을 나가실 수도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알아보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저를 업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도 하셨고 너무 춥거나 더워서 저를 데리고 나갈 수 없을 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상자 접기나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불과 몇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엄마, 나 저 윗집 사는데 얼굴 본 적 있지? 미안해.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말이야. 애기 옷 작아진 거 있으면 나 좀 줘. 애기들 옷이야 금방금방 크는데 옷 사기가 아까워서 그래. 비슷한 계열수면 뭐 우리 애가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그냥 봐도 아기 엄마네 아기가 훨씬 크네. 그러니까 그 옷 이제 우리 좀 줘. 그리고 혹시 따로 뭐 남는 거 없어? 딸랑이나 장난감 같은 거. 그게 이유식이야? 그래. 요즘은 그런 거 먹인다고 하는 것 같더니 그게 그거야?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아주 미안해.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데 혹시 이유식 만들 때 우리 아기 것도 좀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재료는 어떻게 준비해다 줄게.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그래. 고마워요 아기 엄마. 고마워요. 복 받을 거야.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아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뭘 해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셔서 주변의 좋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두돌이 되기 전까지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저를 붙잡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걸어다니고 기저귀를 떼고 장난감이 없어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할머니와 비슷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예전 저희 집에서는 어떤 메뉴를 먹을지 그날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늦은 저녁,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가게나 노점을 정리할 시간이 되면 저와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재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날 팔고 식재료들을 떨이로 싸게 주시거나 마음씨 좋은 분들은 어차피 못 파는 것이라며 그냥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야채일 때도 있고 어떨 땐 고기를 발려내고 남은 뼈다귀거나 굳어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빵이나 떡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 재료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오거나 받아오셔서 정성을 다해서 손질하셨습니다. 재료 하나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저를 많이 안아주려고 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누가 건들지 못하게 끼고 돌면서 아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술을 끊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고 외국에 다니시다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기억엔 엄마만큼이나 본 기억이 없는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가끔씩 목돈을 보내주시는 아빠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가니 나라에서 주는 게 많아지더군요. 우유도 공짜로 주고 급식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으니 공부란 건 당연히 신경도 쓰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기역, 니은, 한글도 모르고 들어간 학교였는데 오히려 그래서였을까요? 공부란 걸 처음 해보니 정말 재밌더군요. 글자를 배우니 책이란 걸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숫자를 배우니 가게에서 셈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간다, 텔레비전을 본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전 학원 갈 돈도 없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장난감이나 다른 것도 없으니 그저 교과서로 공부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할머니를 도와드리러 시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할머니는 아빠가 보내주셨던 돈으로 시장통에 작은 자리를 사셨습니다. 폐지를 줍는 대신 시장 틈에서 조그맣게 노점을 펴고 장사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학교에 가고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큼 컸으니 할머니도 저를 떼어놓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신 거였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몸이 덜 힘들어지셔서 전 그걸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것도 심심해지면 시장으로 나가 할머니나 주변 분들의 심부름을 해드렸고 조금씩 용돈을 받거나 간식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웬만한 야채나 생선들을 다 다듬고 손질할 만큼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자기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수 없고 예쁜 옷을 사러 갈 수 없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 없는 제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어른들도 제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끼니 굶는 일 없고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들 노는 시간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할머니 옆에서 일을 돕다 보니 전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성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과서만 보면서 공부를 했고 운이 좋을 땐 선생님이 교사형으로 나왔던 문제집들을 모아서 주시면 그것들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떨 땐 고물상 사장님이 모아두신 폐지에서 멀쩡한 참고서나 책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전 그게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풀고 또 풀면서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험을 봐도 모르는 문제가 없었고 항상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할머니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내 손녀야. 아니 어떻게든 애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네. 어떻게 맨날 이렇게 100점만 받아와. 아유, 이러니 친구들이 셈이 나서 놀아나 주겠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유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유 얘가 날 닮아서 이런가. 아유 크면 뭐가 되려고 이러나. 할머니는 그렇게 시험지를 들고 시장통을 돌면서 자랑을 하셨고 그러면 전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전교에서도 손꼽히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땐 또 그랬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반장 후보가 되었고 그럼 또 어느새 반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반은 반장 엄마들이 이것저것 해서 돌리거나 선생님 선물도 사주고 반일도 했지만 전 그저 선생님을 잘 돕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반장이었습니다. 제가 반장인 반에서는 어떤 실수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들의 공부도 도와주다 보니 반 성적도 올라가고 그럼 전 또 다음에 반장이 되고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으로서 열심히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야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가끔씩 돈을 보내주시기는 하셨지만 규칙적인 것도 아니었고 언제 오지 않을지 모르는 불안한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건강하시지만 언제 일을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지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병원비를 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아무래도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나 할머니의 만류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얼른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었고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성적이 좋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전 그 학교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허락하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드나들면서 했던 손기술이 있다 보니 어느 식당에 가던 사랑받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아, 영미 씨 덕분에 살았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재료도 잘 보고 손질도 잘해?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 엄마 많이 도와드렸나 봐. 아유, 영미 씨 엄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착한 딸이 있어서. 어떻게? 학교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거야? 난 영미 씨 언제든 우리 가게 정직원으로 받아줄 용의가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중 시간당 페이를 가장 잘 주던 일식집 사장님은 절 특히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반찬 재사용 같은 지저분한 짓도 안 하셨고 좋은 재료를 새벽마다 공수해서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요리를 만드셨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셔서 손님들한테 시식도 부탁하고 직원들에게도 먹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이 많은 분이라 아직 고등학생인 제가 일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남은 음식들이나 재료들을 잘 챙겨주셔서 덕분에 할머니한테 좋은 음식들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학생이 식당에서 일하면 만만하게 보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이 고급 일식집이기는 했지만 술도 파는 곳이었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받아? 아우 세상에, 그거 받고 그렇게 다리 퉁퉁 불게 일하는 거야? 아유, 안쓰럽기도 하지. 이러지 말고 오빠랑 가끔 볼까? 응? 오빠랑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면 네가 지금 월급으로 받는 거 그거 3배 줄게. 좋잖아. 편하게 일주일에 하루 나 만나서 놀면 여기서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받는 것보다 3배를 더 준다는데. 매달 생활비를 줄 테니 들어앉는다는 스폰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술 좀 따라봐. 저 살살살살 넘치지 않게 다소곳하게. 아이고 잘하네. 기특도 하지. 아직 어린데 너무 고생하네. 이게 다 내가 아빠 같고 딸 보는 것 같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이 원래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른 따르고 여기 앉아봐.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아유, 미성년자면 뭐 어때? 어른하고 있는데. 이거 쭉 하고 마셔봐. 내가 오늘 주도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아예 술집 종업원 취급을 하며 추궁거리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손님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그대로 굳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절 구해주시던 게 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 거기 손님, 저희 직원한테 그따위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수작질을 하실 거면 당장 그대로 일어나서 엉덩이 안 보일 정도로 사라져 주시죠. 그러다 저한테 엉덩이 채이시면 아프실 텐데 그럼 큰일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준다고요? 아니 쓰려면 좀 크게 쓰던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어린애한테 그런 푼돈을 주면서 개도 안 물어갈 늑다리 변태 영감을 만나달라고 해요. 거기에 0을 2개쯤 더 붙여도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왜? 머리카락 없는 것처럼 돈도 없나? 그럼 손가락이나 빨고 있지. 왜 어리고 이쁜 애한테 수작질인데. 전 혹시나 저러다 손님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지만 사장님은 저딴 손님은 안 오는 게 가게에 좋은 일이라면서 항상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딸? 아빠?
손님은 딸한테 그렇게 추궁거리면서 술 따르라고 시키시나 봐요. 아이고, 따님은 좋으시겠어요. 어디 나가서 아빠처럼 늙고 배는 툭 튀어나온 변태 영감한테 술 잘 따라줘서 이쁨 받겠어서. 아, 막말이라뇨. 당신이 먼저 우리 직원한테 딸 같네 어쩌나면서 수작 걸었잖아. 진짜 딸 같아서 그러는 거면 왜 다른 노친네들이 댁딸한테 대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도대체 양심이라곤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당신 같은 손님 안 받아도 우리 가게 안 망하니까 당장 안 꺼져. 여걸 타입의 사장님은 제가 딸 같다고 하면서 예뻐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저한테 이상하게 구는 손님이 계시면 참지 않고 쫓아내 주셨죠. 덕분에 전 그곳에서 착실하게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가게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어도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던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30대가 된 전 이제 경력을 인정받아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게 사장님은 언제나 든든한 큰언니처럼 저를 지켜주셨고 아껴주셨습니다. 영미씨, 진짜 내 딸 안 할 거야? 아, 아깝다. 나한테 큰아들만 있었어도 며느리 삼으면 딱 되는 건데. 아, 왜 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했을까? 그날도 사장님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나이 차이 그까짓 거 뭐 어때요? 20살 차이? 까짓 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성년자랑 결혼은 힘들 테니까 사장님 아들한테 얼른 커서 20살이 되면 이 누나가 찾아간다고 해주세요. 까짓 거 10년 금방 가요. 이런 시덥잖은 농담 끝에 사장님은 제가 놀랄만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나? 별건 아니고 어때? 너 우리 가게 인수 받을래? 저도 언젠가는 열심히 돈을 모아 그런 멋지고 큰 가게를 인수할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당장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는 걸 뻔히 아는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건 역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야 좋죠. 그럼 예비 며느리인 만큼 파격적인 가격으로 넘겨주세요. 한 100만 원 어때요? 그런데 그런 제 농담에 사장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진짜 할 생각만 있으면 100만 원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넘겨줄게. 전 여전히 농담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농담 그만하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됐어. 아휴, 그놈의 핏줄이 뭔지 지 아빠 닮아서 공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유명한 데에서 상을 좀 많이 탔나 봐. 아무래도 평생 골프 치면서 선수를 하던지 그게 아니라도 골프를 전공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네. 아유, 어쩌겠어. 아직 10살이라곤 해도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힘들 것 같고 일찌감치 유학을 가야겠더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난 거기 따라가서 가게 하나 더 열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가게 그냥 홀랑 팔아먹고 가려니까 발이 떨어지지가 않네. 그런데 내가 영미씨면 믿잖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이 가게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공짜로 준다고 아예 돈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영미씨가 좋아도 이 가게가 얼만데. 월급 사장에 바지 사장.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은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바지 사장으로 있으면서 순수익에서 40%만 나한테 보내줘. 그러다가 돈 모아서 나한테 아예 가게 사면 더 좋고. 어때? 그래 줄 수 있지? 세상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정도 가게를 30대라는 나이에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평생 쓸 운을 여기에 다 써버린 건 아닌지 무서울 정도의 행운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강남에서도 고급 일식집의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빠져나갔지만 모든 직원이 변함없이 일해주기로 했고 전 이제 새로운 사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도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덕분에 가게에 있는 시간이 많아 돈 쓸 시간도 없는 저 대신
할머니를 온천이며 맛집이며 친구분들과 용돈 지어드리며 마음껏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었나 싶게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겠죠. 제가 사장이 되기 전 주방장으로 일할 때 저와 항상 신경전을 벌이던 다른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초밥과 일식을 배워온 유학파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요리사였습니다. 일식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며 체온 높은 여자가 초밥을 쥐는 건 일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일본 요리에 정통한 사람이고 일본의 요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만 목표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살짝씩 음식을 바꾸는 여자 요리사인 저를 항상 무시했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왜 이따위를 요리라고 내는 사람을 나랑 같은 주방에 세우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뭐야, 화사하라고 세워놓은 건가? 그림 좀 대라고? 그럴 거면 뭐 더 어리고 이쁜 여자들을 세워놓지? 이건 뭐 어중간한 늑다리 여자 요리사를 세워놓고. 도대체 사장님 머릿속을 모르겠다니까. 항상 절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인지라 제가 가게를 인수받으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것도 그 남자 요리사였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면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당장 저도 사장 업무를 보게 되면 주방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되고, 밑에서 도움을 주던 직원들이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남자 요리사가 있어야 가게가 유지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사장이 된 후 그 남자 요리사는 축하해주며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와, 나 몰랐는데 영미 씨 능력 있었네.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떻게 이 큰 가게를 덜컥 인수한 거야? 아니, 맨날 힘들다 어렵다 하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역시 여자들 말은 다 거짓말이야.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여전히 여자를 무시하는 그 말투는 변함이 없었지만 실력은 있는 편이었으니 그만두지만 않겠다고 하면 그런 헛소리쯤 대강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전 가게가 끝나면 밑에 직원들에게 요리 연습을 시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남자 요리사도 협조적으로 밑에 직원들의 교육을 도왔습니다. 전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편견이었구나 반성하면서 고마워했죠. 그러던 중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도 모두 돌려보내고 뒷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이제 벌써 자정이 넘었네. 이렇게 열심히 연습 봐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우리 영미 사장,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상 안 줘? 별건 필요 없고 우리 좋은 술 좀 따자. 그래, 저거. 저게 가격 대비 술 맛이 아주 좋아. 내가 안주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영미 사장 나랑 한잔 하자. 우리도 이제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속 이야기 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래, 저 사람도 나랑 으르렁거리던 관계가 몇 년인데 이렇게 내가 윗사람이 됐으니 편하지 않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그깟 비싼 술 한 병 따는 거 뭐 어렵겠나 했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수많은 쓰레기를 경험해 놓고는 또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영민 사장, 난 말이야, 여자는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게 행복이지. 내가 영민 사장, 남자한테 인기 없는 거 알지? 그렇게 뻗대고 일만 하다가 나이는 들었지 나긋나긋한 맛은 없지.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난 영미 사장 이해해.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영미 사장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바로 남자가 없어서야. 나처럼 듬직한 남자가 보호자로 있으면 영미 사장도 세상 사는 게 많이 행복해질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들어보려니 이건 뭐 헛소리가 끝없이 나오더군요. 요리장님, 취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파하시죠. 오늘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 제가 재료 손질까지 알려줄 겸 다른 요리사들하고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나 좋게 파하려고 하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니, 내가 방금 한 말 뭘로 들은 거야?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내가 예뻐해 줄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영미 사장이 카운터 보고 내가 주방 보고. 그렇게 부부가 이 가게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누가 영미 사장을 무시하겠어? 결국 전 정확히 선을 그을 필요를 느꼈죠. 요리장님, 이만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한 말은 술에 취해서 한 말이고 실수라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면 그대로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건지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경고를 했더니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몸으로 덤비더군요. 키스라도 하려는 듯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술이 가까이 오는데 정말 혐오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전 바로 고민 없이 옆에 있던 술병을 들어서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다행히 예전 사장님 밑에서 단련된 몸, 진상을 때릴 때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려야 하는지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었죠. 후유증은 남기지 않고 딱 기절할 정도랄까요? 저에게 한 대 맞은 요리장은 그대로 쓰러졌고 전 그대로 경찰을 불러 CCTV를 제출하며 요리장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게에서 해고했습니다. 요리장도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CCTV에 정확하게 찍힌 모든 상황에 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될까봐 당장 자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하나 남은 요리장까지 자르고 나니 제가 다시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 일과 주방 일이 마구 섞이면서 안 그래도 없는 정신이 더 없어지더군요. 급하게 구인 광고를 냈고 면접을 보러 오는 분들은 많았지만 의외로 잘 맞는 분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끌리는 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그 변태 같은 요리장을 참고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일식은 물론 한식과 중식 모두 자격증이 있으셨고 각자의 가게들에서 경력들도 많으셨고 그 중에서도 일식에 관련해서 상당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아주머니셨습니다. 직전에 일하고 계셨던 가게도 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최근에 가장 핫한 가게였습니다. 손님들도 점잖고 음식 맛을 아시는 분들로만 오신다고 해서 저도 언젠가 목표로 하고 있던 그런 가게였죠. 그런데 그런 가게의 주방장이셨던 분이 저희 가게로 면접을 보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50대긴 하셨지만 아직 한참은 더 주방을 지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가게... 물론 저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워낙 좋은 가게에 계셨던 거라서요. 혹시 전 가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가게로 오고 싶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 요리사님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다가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될까요? 전 제 질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여자 요리사님이라 거부감이 없이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리사님은 제 손을 가만히 보시더니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는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가만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며 그 요리사님을 보는데 문득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얼굴과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전 저도 모르게 제 손을 잡아 뺐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마 저를 낳아주신 분인가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말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평생 부모님 결혼 사진 속에서만 본 엄마라는 존재.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젖먹이를 두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엄마. 그 엄마를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아빠.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절 힘들게 키우신 할머니. 제가 힘들었던 시절의 원인이 모두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혹시나 제 엄마인가 했던 그 요리사님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엄마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지금 사장님 엄마가 살아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전 사장님 엄마가 아니라 사장님 엄마의 언니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라.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커졌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그리웠는데 이제야 보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내 동생을 꼭 함께 이쁘게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전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던 이모를 30살이 넘어서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좋아하면서 춤이라도 출 것처럼 신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입덧을 해도 좋다고 했어요. 이게 다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먹고 싶은 거 찾는 거라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면서요. 그런데 임신을 한 뒤에 동생이 자꾸 살이 빠져가는 거예요. 전 이모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살이 빠져도 다 입덧 때문인 줄 알았죠. 어느 정도 음식을 먹게 된 후로도 살이 빠지길래 그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더 챙겨 먹이려고만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거의 막달이 되어가는데도 배만 볼록하니 튀어나오지 팔다리는 말라만 가고 얼굴살도 홀쭉하니 빠져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혈색 좋던 얼굴이 거무튀튀해지고 눈은 노랗게 황달이 생기고 이건 어떻게 봐도 큰일이다 싶은데 동생이나 동생 남편이나 아기 가져서 힘들어서 그런 거다. 아기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다. 그 소리만 했어요. 나랑 엄마가 검사라도 좀 해보자고 해도 혹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약을 쓸 수도 없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다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이 태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봐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누워있는 동생을 그대로 검사실로 보냈어요. 모든 검사를 그냥 다 해봤죠. 피도 뽑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랬더니 간암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말기. 젊어서 진행도 빨랐고 아픈 증상이 있었어도 다 임신 때문이려니 하고 무식하게 넘어간 탓에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다 퍼진 거였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저를 버리고 갔다는 엄마가 사실은 간암 말기의 시한부 환자였다뇨. 그것도 저를 뱃속에 데리고 있느라 치료 시기까지 놓쳤던 거라뇨. 언니, 나 어떡해. 나 어쩌면 좋아. 내가 없으면 이 아기 엄마 없이 자라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 아기를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들어버린 거야? 언니, 나 어쩌면 좋아. 나 살고 싶은데 나 살아서 이 아기가 학교 다니는 것도 보고 싶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손주도 봐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떡해 언니. 나 죽는다는데 어떡해 언니. 엄마는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충격이 너무 커서 차마 가족들에겐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였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가족들 몰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 때문에 저에게 젖을 물릴 수도 없었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아기를 마음껏 안아줄 수도 없었던 거였죠. 안 되겠다. 너 이러다 칠해 죽겠다.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젖도 못 먹이니 네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얼른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네 아기 마음껏 안아주자. 응? 이모는 안 그래도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가 저 때문에 더 안절부절 못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얼른 건강해지려는 의욕이 있었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일 뿐. 아빠에겐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아프다는 것, 그러나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것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더라도 저와 아빠가 잘 살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을 떼려고 그렇게 아빠와 싸우신 거였죠. 그럼 엄마가 혹시 떠나더라도 마음 다잡고 저를 키우면서 잘 사실 거라고, 그리고 혹시 치료에 성공해서 돌아와서 사정을 설명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리라고요. 그러나 결국 임신으로 인해 병이 깊어졌던 엄마는 치료 시기를 놓친 까닭과 저를 너무 애달아 하던 마음이 커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지만 3개월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모가 저희 집을 찾아갔지만 모든 사정을 들으신 할머니는 그렇게 정 떼고 갔으면 충분하지 뭘 또 찾아와요. 우리 아들 한번 힘들게 해서 사람 판병신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차라리 미워하면서 그 독한 마음으로 살라고 둬요. 어차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남은 사람을 위해서인지 잘 생각해봐요. 가요.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때 할머니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로 힘들어하며 자식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클 줄 알았다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차마 할머니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엄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건 너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땐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라서 그랬는지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동생이 보고 싶으면 가끔씩 몰래 가서 훔쳐보곤 했어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씩씩하게 사는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젠 모든 걸 다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싶어서요. 이제 우리 동생이 세상을 떠난 나이보다 사장님이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디 우리 동생 몸만큼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그래줘요. 전 이모를 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이모라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저희 식당으로 옮겨오셨고 누구보다 믿음직하게 저희 주방을 지켜주셨습니다. 요리 솜씨는 물론 성격도 좋으시고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대해주시는 덕에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들이 늘어나기까지 했으니까요. 사정을 알게 된 할머니도 이모를 만나서 그동안에 쌓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쌓인 오해도 풀고 응어리도 풀고 이젠 엄마가 계신 납골당 위치도 알게 되어 보고 싶을 때 인사를 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지만 엄마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보고 싶기도 해서 지금도 수시로 납골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온 아빠에게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빠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 또 미안해하시면서 이젠 저와 함께 납골당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면 엄마와 데이트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빠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는지 이젠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으시게 되셔서 늦었지만 할머니와 아빠 전 한 집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틈만 나면 저에게 결혼해라, 남자 만나라 잔소리를 하시는 것만 빼면 전 여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어떤 시련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잘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때도 잘 보냈으니까요. 그러니 제 행복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모든 배신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특히나 내 마음을 병들게 하죠. 전 어리석게도 그런 경험을 직접 한 후에야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경험이고 고백이 되겠지만 제 아픔이 다른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척이 하늘을 찔렀고 그 잘남이 온전히 제 노력 때문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자만심에 주변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전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고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한심해하는 좀 재수 없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니 공부 잘하는 내가 제일 잘났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무시했었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만 나와서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엄마도 조금은 무시했었습니다. 왜 남들 다 나오는 대학에 못 가서 남들 깔끔한 사무실에서 세련되게 일할 때 무거운 옷더미들을 이고 지고 끌고 다니는 몸 쓰는 일 하면서 힘들게 사나. 그땐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빠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는 분이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고생을 하신다며 마음 아파하셨죠. 남대문에서도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엄마는 낮밤이 바꿔 살았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항상 바쁘고 힘들었지만 대신 저희 가족이 돈은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었죠. 제가 그때 공부를 잘할 수 있던 것도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부족하면 과외도 한 덕이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엄마는 새벽에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등교 전 아침밥을 해놓고 잠을 자러 가셨고 그러면 전 그 아침을 먹고 등교했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까지 갔다 늦을막히 집에 돌아오면 엄만 이미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엔 거의 얼굴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엄마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는 나이도 아니었고 서로 바쁘기도 해서 그런 생활이 그렇게 허전하지도 엄마에게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여전히 성적은 꽤 잘 나오고 있어서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안 받기도 했고 그날따라 공부가 유난히 잘 되어서 굳이 독서실을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죠. 정말 어찌나 공부가 잘 되던지요. 아마 평소에 비해서 3배쯤 되는 양의 진도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뿌듯한 기분으로 돌아온 집엔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삼촌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기는 왜 꺼나? 지금 무슨 일이 터졌는 줄 알아? 너희 아빠 교통사고 당했어. 지금 수술 중이라고. 네 아빠 지금 큰일 났다고. 갑작스러운 삼촌의 말에 전 정신없이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는 몇 시간째 계속되는 응급수술 중이었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셨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인 거야? 사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인데? 아빠가 갑자기 왜 수술인데? 엄마는 왜 없어? 어디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빤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수술 중이라는데 엄만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이 할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받지 않았던 전화도 아빠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경찰에 전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를 살려달라고요. 그러나 아빠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엄만 나타나지 않았고 아빠는 결국 수술실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빠의 부재가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년아, 니년이 서방을 잡아먹은 거다. 이 죽이려나. 죽으려면 너나 죽지 왜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잡기를 잡냐. 이 돈독으로는 악기 같은 년아. 네가 그렇게 돈돈돈 거리니까 내 아들이 너 데리고 간다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 아유,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놓으라고 이거사. 엄만 장례식 내내 멍하니 정신을 놓고 앉아서 할머니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밀치면 밀치는 대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다들 자식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차마 할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엄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모두들 엄마를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고 소란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쓰러진 엄마를 붙들고 한참을 걱정하더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뒤늦게 만나 사랑을 한 죄밖에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하나 사그러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그만 미워하시고 차라리 절 때려주십시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엄마 앞을 막아서더니 자기가 엄마의 불륜 상대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도 결국 까무룩 기절하고 마셨습니다. 그 후에 어른들끼리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실 앞에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말리는 삼촌,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한 아저씨와 악을 쓰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만 허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무섭다고 소리를 질렀고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곳에 독이 들어있다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절 보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이 끝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전 삼촌을 통해서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결국 정신줄을 놔버렸다. 아무래도 아빠 사고 때문에 충격도 크고 죄책감도 크고 그랬나 봐. 삼촌도 네 엄마 상담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봤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금도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네 엄마가 바람이 났었나 보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네 아빠가 엄마를 뒤쫓다가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 쫓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 너희 엄만 자기 때문에 눈앞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봤으니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못 버틴 것 같다. 그때 엄마 찾아온 남자 너도 봤지? 그 남자가 엄마랑 불륜을 한 남자라고 하더구나. 그 남자가 미안하다고 빌더라. 엄마랑 같이 장사하던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지금 당장은 네가 수험생이기도 하고 사춘기에 조심스러워서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너 대학 가면 네 아빠랑 이혼하고 자기랑 합치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다 자기들 잘못이라면서 네 엄마도 앞으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네. 그 사람이 앞으로 너희 엄마 챙기겠다고 해서 우선 그러라고 했다. 너도 한참 공부로 힘들 시기인데 이런 이야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선 넌 삼촌네로 가자. 그러다 보면 네 엄마 상태도 좋아지겠지. 전 아빠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엄마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 죄책감에 정신까지 놓아버린 엄마. 덕분에 전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따로 정신을 쏟을 곳이 있다는 거였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사고에 대해서도 엄마의 배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저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 로스쿨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때까지 엄만 계속 정신병원에 있었고 전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제 마음속에서 엄마를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람이 났다던 남자도 엄마를 챙기는 것이 지쳤는지 어느 순간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었지만 그 역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엄마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도 제 학비도 충당이 됐고 그렇게 돈으로나마 엄마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유명 로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프로 이번 주말에 뭐해? 이프로도 알지? 내가 원래 오지랖이 넓다 못해 태평양이며 죽기 전에 백상의 커플을 탄생시켜서 극락왕생이 목표인 거. 내가 이프로한테 딱 맞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발견해버렸지 뭐야. 어때? 이번 주말에 내가 소개해주는 남자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눈이 맞아서 밥도 먹고 손도 잡고 그러다가 결혼해보는 것이. 저보다 선배였지만 성격도 좋고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배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고로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의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프로 내가 보니까 자고로 남자 조건 중에 최고가 바로 부모빨이야. 부모가 돈 있고 빽 있으면 그게 아들도 돈 있고 빽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면 자연히 이프로도 돈 있고 빽 있는 이프로가 된다는 거지. 사실 이프로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된 거지. 돈 욕심은 별로 없잖아. 그렇게 돈 안 되는 사건만 계속하려면 돈 많은 남편 만나는 게 최고야. 이 남잔 집안이 다 의사야. 그래서 부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잘 되면 이프로는 평생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사람들 변호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어때? 완벽한 남자지? 그렇게 만난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에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만 오래 해서요.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오고 의대 다니면서도 여자 동기들이랑은 별로 이야기도 못 해봤어요. 그러다 군의관 다녀와서 부모님 병원에는 들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자 보는 것도 여자 환자는 힘들어서 비뇨기과를 지원했어요. 친구들이 모태솔로라고 놀려서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싶어가지고. 모태솔로라고 주장하던 남자는 그게 작업 멘트인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랬는지 혼자서 한참을 떠들더군요. 그러면서도 죄송하단 말은 몇 번이나 하던지요. 그런데 횡설수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를 말을 계속해서 하는 남자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아빠처럼 좋은 사람을 두고 몰래 몇 년씩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엄마. 그 피를 이어받은 내가 과연 남자를 만나도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그 흔한 소개팅 미팅 한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라면 날 배신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렇다면 나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노력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이 30살이 넘은 두 모태솔로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것 봐. 역시 난 하늘이 내려준 중매쟁이라니까. 내가 둘이 딱 맞을 줄 알았어. 아휴,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없는 남녀가 도대체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남자친구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긴장한 것이 사라지자 말수는 줄었지만 한마디 할 때도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심장이 떨리거나 두근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그 남자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가정을 꾸려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부모님도 여유가 있고 자상한 분들이셨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제 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된 남자 쪽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엄마를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상대를 속이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게 사실이었고, 결혼하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 평생 남자 쪽 집안에 엄마의 존재를 보여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그런 제 사정을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줄 처가가 없다는 건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기특도 해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 이렇게 잘 자랐으니 하늘에서도 얼마나 기특해하고 계시겠니. 내가 훨씬 더 잘해줘야겠네. 하늘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고 우리 딸 결혼 잘했구나 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을 놓으시겠니. 제가 돈을 잘 버는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부모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 전 진짜로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뿐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지운 엄마까지 안 계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남친의 부모님들은 절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너 혹시 우리 아들한테 들었니? 우리도 아들처럼 의사고 아직도 계속 일하고 있으니 돈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말이야. 우리 집 말이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말이야. 제사가 없어. 완전 최고의 시대가 아니니? 그러니까 고민 오래 하지 마라. 알았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명절에 다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자. 응? 거기다 어색해하는 저에게 농담도 해주시면서 신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절 환영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아해하는 저를 보더니 어딘가에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별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족이 봉사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의사잖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휴일에 맞춰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를 다녀. 가볍게 문진도 하고 혹시라도 이상해 보이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 병원으로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하고 연계도 해줘.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정말 예쁜 아이들을 많이 만나거든.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만 보자. 물론 자기는 배경도 조건도 너무 좋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도 우리랑 같이 봉사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부모님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미리 친해지고 좋지 않겠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외로 법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정말 멋진 가족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를 다니는 의사 가족이라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너무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봉사에 따라다녔고,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아이들의 상태를 살필 동안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돕고, 그런 일이 없다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빨래, 청소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함께 봉사를 하고 나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점점 더 친해지면서 따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공연을 보러 다니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 점점 남자친구의 가족 사이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과거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엄마의 부정을 몰랐던 그 시간, 엄마가 미치기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슬슬 결혼 안 하냐고 궁금해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이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포즈도 꼭 자기처럼 했습니다. 난 일 때문에 늦을 일도 많을 거고 환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일 때문에 늦는 것도 고객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을 거야. 그 빨래랑 청소를 잘하진 못하지만 당신이 집안 살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올게.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고 심심하겠지만 나랑 결혼해줄래? 제가 개그맨을 찾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신이 재미없으니 제가 싫어할 거라고 믿고 있는지 그것이 희한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는 건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남자였으니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더구나 다정한 그 남자의 부모님이 정말 좋았거든요. 삼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2년 동안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함께 살면 엄마처럼 절 배신할까봐 겁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제 보호자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엄마 이야기는 안 했어요.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이미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절 배신한 순간 저도 엄마를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러나 삼촌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니? 어떻게 살아있는 엄마를 없다고 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너에게 상처로 돌아올 거야. 엄마가 너한테 실수한 거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그걸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엄마가 널 세상에 내보내고 사랑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 그런 엄마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 걸 알리지 않아. 그건 너한테도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야. 이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제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힘들 때 누구보다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삼촌이 계속해서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삼촌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저 엄마 때문에 우울증 약도 먹었고 불륜 사건은 치를 떨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버렸다면 자식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촌, 전 엄마의 딸인 게 너무 싫어요. 아빠는 엄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서 아빠도 엄마도 빼앗은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엄마를 다시 보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인이 되고 누구보다 강하게 버텼던 저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삼촌과 부딪히면서 정말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전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생각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결국 전 삼촌에게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혼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며 아빠가 그리울 때가 많았지만 다행히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의 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뭐 너도 능력 있는 변호사니 돈이야 넉넉히 벌고 있을 테지만 또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구나. 굳이 이 돈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난 이미 네가 딸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너도 나를 친정아빠다 생각하고 이거 받아라.
이제 앞으로 한 식구 되면 용돈 줄 일 자주 있겠지만 이건 결혼 전에 주는 첫 용돈이다. 이걸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 아, 요즘 애들 가방 좋아한다던데 이 가방도 사고. 혹시 모자라면 이야기해. 이 아빠가 더 줄 테니까. 특히 시아버지가 될 남친의 아버지는 정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끔 불러내서 용돈도 주셨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시면서 아빠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가끔 환자들에게 받았다며 기프트콘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라며 공연 티켓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웨딩 사진도 찍고 일로 바쁜 중에도 하루하루가 참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그런 절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꾸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건 아는데 너희 엄마도 많이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결혼 전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모르게 할 수가 있니? 너는 믿기 힘들지만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도 널 많이 그리워해. 그러니까 너도 더 늦기 전에 나랑 같이 엄마를 만나러 가보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너 이러다가 정말 후회할까봐 그래. 전 정말 삼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 나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는 아빠를 배신하고 날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왜 전 엄마를 배신하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삼촌에게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용서할 정도로 삼촌에게 모든 것을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한테 차마 엄마라는 짐을 보여주고 싶지도 함께하자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전 엄마가 없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라고 왜 엄마가 그리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하는 꿈을 몇 번이나 꾸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가깝던 아빠가 사라진 순간 엄마도 잃었는데 제가 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엄마였으니까요. 항상 믿었던 엄마였으니 그 배신이 너무나 슬프고 컸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삼촌도 더 이상 저에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죠. 결혼식 전날 삼촌이 절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네 결혼식이구나. 축하한다. 그동안 힘든 중에도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기특하구나. 어쨌든 내일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으니 지금 먼저 말해두마. 그동안 힘든데도 잘 자라줘서 고맙고 수고 많았다. 네 아빠도 하늘에서 널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장하다. 그런데 정말 내가 혼주석에 앉아도 될지 모르겠다. 정말 봐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거기까지 말한 삼촌은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엄마 이야기일 것이 뻔해서 전 결국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전 결혼식장이 있는 건물의 미용실에서 화장과 드레스 준비까지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일찍 예식장이 있는 건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써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은 삼촌이었습니다. 우리 조카 이쁘네.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어? 아휴, 무슨 화장을 몇 시간을 하니. 이제 삼촌이 음료수 좀 가져다 줄까? 배 안 고파?
초콜릿이라도 사다 줄까? 평소처럼 자상한 삼촌의 말에 괜찮다고 하려는 순간 삼촌의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결국 삼촌이 엄마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어떻게 삼촌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제 메이크업과 헤어를 준비해주던 사람들도 놀라서 제 눈치를 봤고 삼촌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얼굴과 너무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차마 계속 삼촌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쩍 말라서 뼈만 남은 엄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 눈치를 보는 모습에 떨리는 손. 퍼석해진 머리카락,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입술. 삼촌이 왜 엄마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꼴이 이게 뭐야? 남자가 좋아서 딸년까지 버렸으면서 뻔뻔하게 잘 살긴 하던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사람 꼴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고. 도대체 뭐 좋은 꼴을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딸 결혼식에 나타나.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전 결국 기껏 한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같이 울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마른 거예요? 병원에서 제대로 안 챙겨줘요?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요? 아직도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몸도 아픈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다 안 좋아 보여요? 어쨌거나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이제 결혼으로 좋은 가족까지 생기는 순간이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선 제 결혼식 보셔도 좋아요. 그렇다고 혼조석에 앉혀드리는 건 못해요. 그냥 뒤에서 손님들하고 섞여서 조용히 결혼식 보시고 가세요. 그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럼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요. 저도 이젠 차분하게 엄마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엄마를 다시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아서 그동안 보지 않고 버틴 거였는데 결국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전 그렇게 무너졌고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삼촌에게 엄마를 모시고 식장으로 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만 제 결혼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듯 신이 난 듯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랄 때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고마워. 엄마 결혼식 잘 볼게. 엄마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던 엄마는 삼촌의 부축을 받으며 메이크업실을 나갔습니다. 전 생각에 잠겨서 다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외면했던 순간, 그러나 엄마를 사랑했던 순간,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나가고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래,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 엄마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아빠와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고 내가 오해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엄마도 날 사랑한다는 것이니 나도 마음을 좀 열어봐야겠지. 그렇게 전 생각에 잠겨 신부 대기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절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 듯 마구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저도 무슨 일인가 엄마를 보는데 엄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가 싶게 절 잡아 끌었습니다.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얼른 나가자. 얼른 여기서 나가자. 얼른 여기서 도망가야 돼. 너 여기 있는 거 들키면 큰일 나. 그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놈들 눈에 띄면 안 돼. 얼른 가자. 어서 도망가야 돼. 어서 피해야 해. 이러다 잡히면 큰일 나. 전 결국 꾹 누르고 있던 인내심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엄마 정말 미친 거야? 정신줄 놓은 거야? 그런 거야? 엄마, 오늘 엄마 딸이 결혼하는 날이야. 엄마 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날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엄마가 뺏은 행복 이제 겨우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겨우 고쳐진 화장이 번지면서 눈물이 흘렀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주변을 돌아보며 절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애썼고 뒤늦게 쫓아온 삼촌도 놀라서 엄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저히 따라 나설 것 같지 않아서인가 결국 엄마는 가만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놈은 네 아빠를 죽인 놈이야. 우리 원수라고. 어서 도망쳐야 한다고. 엄마가 정말 미쳤구나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누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될 사람 옆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친과도 가까운 사이인 듯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얼굴을요. 눈만 감으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일을요. 마치 사진으로 찍힌 듯 선명한 그날에 엄마 옆에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을요. 넌 저 사람한테 잡히면 안 돼. 큰일 나. 숨어야 해. 도망가야 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왜 아직도. 아빠가 사고를 당했던 날, 엄마가 미쳤단 소리를 들었던 날, 엄마의 상간남이라며 옆을 지키고 있던 그 남자. 사고가 날 때 자신과 있던 엄마를 보고 놀랐던 아빠가 자신들을 쫓아오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고 있던 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그 남자. 아빠의 장례식 중에도 계속해서 엄마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지키고 있던 그 남자. 결국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입원과 수속을 담당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와 제 남편이 될 뻔한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왜 저 남자가 저기에? 한동안 엄마의 보호자를 자처하다가 엄마의 입원 생활이 길어지자 어느샌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삼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서 엄마의 상태가 나빠진 건가? 그러나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제 쪽으로 시선이 향했던 엄마의 상간남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와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가 천천히 엄마를 보고는 경악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제 남친의 아버지 표정까지 바뀐 건지 순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는 그대로 달려와서 엄마와 절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 순간 엄만 그 가녀린 몸에서 무슨 힘이 난 건지 제 앞을 막아서며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를 밀쳤습니다. 안 된다, 이 살인자 악귀. 내 딸한텐 손 하나 까딱 못해.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지. 왜 우리 딸한테 손을 뻗쳐. 내가 당해줬잖아. 내가 당신들 협박대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 줬잖아.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가 당신들이 살인자인 걸 말하지 않으면 내 딸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딸한테 손을 뻗쳐, 이 악기들아. 이 살인자들아. 내 딸은 절대 안 된다. 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엄마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남자와 제 엄마의 상간남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의 표정을 본 순간 전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우리 남편을 차로 치었잖아. 날 마중하러 온 우리 남편을.
날 보고 반가워서 손을 흔들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우리 남편을 차로 치고 겨우 일어나려는 우리 남편을 다시 차로 밀었잖아.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차에 치였는데 그렇게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술에 취하다 못해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우리 남편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잖아. 당신은 그 옆에서 사람이 불구가 되는 것보다 사망하는 게 보상금이 더 싸게 먹힌다며 역시 원장님이 최고라고 잘했다고 웃었잖아. 그리고 경찰한테 당신이 나랑 바람핀 남자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를 쫓아오다가 잘 운전하고 오는 원장님 차에 뛰어든 거라고 거짓말로 증언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딱 붙어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내 딸도 차로 밀어버린다고, 내 딸 험한 꼴 보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그렇게 협박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운전했잖아. 당신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우리 남편 차로 치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나 가뒀잖아. 혹시라도 내가 정신 차리면 경찰한테 이야기할까봐 나한테 이상한 약 계속 주사하곤 날 정신병원에 가뒀잖아. 그러면서 얌전히 10년만 기다리면 우리 딸은 그냥 두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딸 앞에 나타난 거야? 왜 우리 딸 앞에 나타났냐고?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애간장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엄만 정말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고 우셨고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눈앞에 난장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엄마의 상간남이라고 하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엄마를 잡아채려고 했고 전 그 순간 신고 있던 웨딩 슈즈를 벗어서 그 남자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이 개자식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삼촌도 제 지인들도 몰려와서 엄마와 제 주변을 둘러싸고 막아주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도 들렸고 호텔 측 경비 인원도 뛰어왔습니다. 아니라고. 저거 미친년이야. 미친년이라고. 왜 미친년 말을 들어?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 나 기부왕 유원장이야. 내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우리 병원이 얼마나 큰데 지금 니들이 이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그 남잔 지금까지 절대 본 적이 없는 포악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주변에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정말 악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는 식장으로 들어가던 트레이에서 3층짜리 웨딩 케이크를 집어들고 그걸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남자의 머리에 가져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와인병까지 집어들어 머리 위에 와인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부모의 그 자식인가요? 멍하니 서 있던 제 예비신랑, 전 남친 새끼는 자기 아버지가 당한 꼴을 보더니 놀라서 뛰어와서 저희 엄마를 밀치려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 미친 여자는 누구야? 당신 왜 안 말리고 이러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저런 헛소리를 하게 그냥 두냐고? 너 변호사라는 여자가 명예훼손 몰라? 너희 둘 아주 제대로 콩밥을 먹어봐야지. 도대체 저 미친 여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런 일이 있을까봐 기껏 멍청해 보이는 변호사를 꼬셨더니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어쩐지 과하게 절 환영하던 그 집은 지은 죄가 많아 그런 일들이 밝혀질 경우 자신들의 편에서 변호할 변호사를 며느리로 들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절 오히려 더 환영했던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기 쉽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결국 그날의 결혼식은 그대로 파토가 났습니다. 전 엄마에게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서 다 자세히 들은 후 뒤늦게나마 아빠 사고 당시의 증거들을 모아 그 미친 음주운전 살인자 놈들에게 민사 형사 고소는 물론
우리 엄마를 협박한 것과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한 것, 엄마에게 불법적인 양보를 투여한 것 등 모든 죄를 탈탈 털어서 긴 법정 싸움 중입니다. 특히 절 그 쓰레기 집안과 연결해줬던 로펌 선배는 자기가 미쳐서 그런 놈인 것도 몰라보고 소개시켜준 게 미안하다며 발벗고 나서서 저희의 법정 다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을 탈탈 털어서 말 그대로 속옷도 안 남겨주겠다면서 저보다 더 의욕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전 남는 시간에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의 오해를 풀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말 믿어줬어야 할 엄마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엄마를 믿어줬다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엄마 이야기를 들었다면 엄마가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제 잘못이죠. 그래도 저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잘 커졌다고 고맙다고 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면 역시 진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은 엄마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 제가 원수 집안과 결혼하는 상황을 막아준 삼촌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빌어주세요.